네, 안녕하세요. 스크러브 DJ. 오늘도 두 분의 패널과 함께 김대중 대통령의 일생에 대한 이야기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진백 김대중 추모사업회 회장님 나와주셨고요. 그리고 공진성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엄청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제. 그렇습니다. 2달 만이군요. 네, 이제 날씨가 좀 더워져서요. 네. 오늘은 좀 이제 드디어 1980년대를 시작으로 저희가 좀 다루게 될 텐데요. 방송 들어가기 전부터 좀 먹먹해진다고 말씀을 많이 하셔서 두 분께서 예, 회장님 오늘 첫 시작 어떤 주제로 좀 펼쳐나갈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지난달에 네. 12.12 전두환 일당의 군사반란 이야기를 좀 하고 김대중 대통령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제 1980년 서울의 봄이라는 것이 1월부터 시작이 됐죠. 네. 그때 이제 12.12 군사반란으로 인해서 전두환이가 군권을 장악하고 말하자면 초헌법적 그런 지위를 누리면서 정계의 판을 자기가 주도합니다. 근데 1980년 1월 달에 전두환이가 김대중 대통령을 한번 면담하자는 그 연락이 왔어요. 근데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네. 항상 그 유연하게 모든 사람하고 정말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서 일의 어떤 솔루션을 찾아내는 분인데 안가로 가셨죠. 근데 그 이학봉이라는 네. 사실상 12.12 군사반란에서 정승화 체포부터 시작해서 네. 서울의 봄 정치 이 판을 갖다가 쥐락펴락했던 5.27 비상계엄 청구 확대 조치까지 그 사람이 바로 이학봉이라는 작자예요. 이학봉이요. 예. 예. 아시다시피 부산 경남고에서 육군사관학교를 나온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 밑에서 가장 막강한 허화평하고 허화평은 비서실장이었고 네. 친구죠. 육사는 이학봉의 1년이 늦은데 이학봉은 대공처장. 그야말로 김대중 대통령의 낙인을 찍는 그런 이학봉이가 나타났습니다. 전두환이는 안 나타나고 안가에서 그러니까 두 분은 두 사람은 보지 못하고 그렇죠. 예. 이학봉이가 나타나가지고 아주 건방진 놈이죠. 유압적으로 우리 군부가 끌고 가는 정치판에 협조하면 네. 당신을 사면복권 시켜주겠다. 흥정을 겁니다. 근데 전제가 협조입니다. 예. 군사정권에 협조해라. 그리고 그걸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은 대통령을 포기해라. 정치 활동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라. 조용히 있어라. 예. 그러면은 사면복권을 시켜주겠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러한 명분 없는 협조는 할 수가 없다. 그래갖고 이제 자리가 깨지죠. 그러고 나서 이제 새로운 어떤 정치 일정을 기대하는 네. 국민들의 여망에 겨우 부응하는 듯한 자세로 1980년 2월 29일 날 김대중 대통령을 포함한 민주인사들에 대한 사면복권이 이루어집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동아일보 김상만 회장이 네. 인천기념관으로 상김씨를 초청을 하죠. 세층 상김씨입니다. 김대중, 김영삼, 김용필. 그렇게 해서 정말 그 사진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 사진만 보면은 우리 서울의 봄이 오고 있구나. 그야말로 2월 29일 아니에요? 겨울의 끝자락. 네. 그래서 3월 1일 서울의 봄이 시작되는구나. 예. 그런 어떤 우리에게 기대, 거의 환상에 가까운 기대를 심어준 사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 1980년 2월 29일 사면복권 이후에 이제 나름대로 당신이 국민을 직접 만나고 싶어 해요. 네. 왜? 1979년에 이 12.6 사태 이후에 김영삼 신민당 총재와 김정필 공화당 총재한테 간곡한 마음으로 먼저 이 군사정권이 길어지면 안 된다. 그 명분 없는 계엄이 너무 지속되고 있다. 네. 그래서 계엄 해제를 요구하시라. 국회를 열어서. 국회가 열어서 계엄 해제만 통과시키면은 바로 그날로 계엄 해제가 되지 않느냐.
그런 언지를 주셨는데 김영삼 총재와 김종필 총재 두 분은 그걸 굉장히 정치 일정을 낙관하면서 괜히 군부의 신기를 건들 필요가 없다. 그러다가 12.12 군사 반란을 만난 겁니다. 네. 예. 늑대 조심하다 호랑이를 만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1980년 3월 그 사면 복권 후에 여러 사람들 면담도 하고 네. 만나기도 하고. 그런데 그 당시 신문 언론에 특히 그때는 이제 방송보다는 신문이 언론의 주 미디어죠. 그래서 신문에서 이 대통령 그 말하자면 후보 출마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면서 그 판으로 프레임을 만들어 갑니다. 예. 대통령 출마는 언제 할 것이냐. 네. 후보 단일화는 김영삼 총재와 후보 단일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면서 김영삼 총재는 빨리 김대중 말하자면은 선생한테 네. 입당을 하시라. 신민당에. 그래 입당 좋다. 그런데 입당을 승낙하고 진행하겠다 하는데 거기서 신민당 김영삼 총재 주위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입당을 하려는 제야 인사들, 네. 그들을 심사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신민당의 이 처사를 보면서 예. 김대중 대통령과 그와 함께 민주화 투쟁을 반유신 투쟁에 선봉에 섰던 제야 인사 여러분들이 예. 이건 모욕적이다. 그렇죠. 오히려 숨어있던 우리는 자들이 유신 평가를 밖에서 하니까. 유신 체제 해체를 위해서 예. 그렇게도 노력을 했는데 유신 체제에 몸담았던 분들이 누가 누구를 심사한다는 것이냐. 이거는 그야말로 어불성설이고 적반하장이다. 밖에서 순결성을 가지고 민주주의에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반유신 투쟁에 앞장섰던 우리를 유신 투쟁에 참여해서 현실적으로 했던 사람들이 뭘 어떻게 우리를 심사하겠다는 것이냐. 네. 그래가지고 김대중 대통령한테 우리가 입당을 하지 맙시다. 예. 문익환 목사나 이문영 교수나 고려대학교 네. 이런 분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안병무 선생이나 이런 분들에서 1980년 4월 7일 날 김대중 당시 선생께서 신민당 입당 포기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첫째는 민주주의의 다윗된 것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되고 신민당의 속국제세를 강화시켜주고 여러 가지를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심사하겠다는 데 대해서 우리는 모욕을 금할 수 없다. 그래서 신민당의 입당을 포기하겠다. 그런 성명을 발표하고 네. 이제 국민을 직접 만나러 다니십니다. 그것이 유명한 동국대 강연, 한시대 강연, 그 다음에 아, 그렇죠. 예. 정읍 황토현 강연, 그 다음에 수훈회관 천도교 거의 강연, 이런 직접 강연이 이루어지고 아마 길이의 김대중에서 권 교수님 보셨죠? 그 강의하시는 영상들? 모습이요. 예. 예. 그때 당시 그때는 중앙정보부입니다. 국가안전기획부는 전두환이 정권을 잡고 중앙정보부 이름을 안전기획부로 국가안전기획부로 바꿨고 네. 중앙정보부에서 그때 녹화한 것을 대통령 당선 이후에 중앙정보부에서 김대중 평화스타에 가져가지고 우리 길이의 김대중 영화에 그걸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이좀 하고 공 교수님께서 또 말씀을 진행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 이제 참 재밌는 게 네. 좀 전에 이제 이학봉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 김대중 이제 대통령을 그 네. 안가로 불러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전두환 네, 장군이 전두환 보자고 해서 이제 볼 줄 갔는데 알았는데. 이학봉이 나와가지고 그렇습니다. 이제 약간 회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재밌는 게 결과적으로는 어차피 사면 복권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어차피 국민 여론 때문에도 할 수밖에 없는 걸 할 거면서 미리 그걸 선물처럼 주는 것처럼 이렇게 한번 떠보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내가 너한테 특별히 사면 복권을 해줄 수도 있는데 너 그 대가로 뭐 정치 포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하고 협조를 해서 고분고분한 야당 노릇을 할 건지 뭔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 넘겨보는 거. 아, 이 치졸한 술수. 이게 이제 빤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세상 물정을 잘 모르면 정말 나만 사면 복권 해주는 건가? 그러면 이제 냉큼 받고 만약에 이제 거부를 하면 영영 뭐 제대로 이제 정치 활동도 못 하고 사회 활동도 못 하게 될까 않을까. 두려워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쉽게 안 넘어가시는 분인 거죠. 근데 이제 아무튼 그런 빤히 보이는 그런 일들이 김대중 대통령 인생에 여러 번 나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재밌는 게
참 우리가 이제 그 독재 그러면 멀리서 이제 다른 나라 독재를 얘기할 때는 그냥 뭉뚱그려서 그 나라 체제가 그냥 독재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무리 일당 독재 국가에도 다른 당이 있어요. 북한에도 노동당만 있지 않고요. 중국에도 공산당만 있지 않아요. 다른 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아무리 이렇게 권위주의적이고 독재적인 국가에서도 형식적으로나마 야당을 필요로 하는 거죠. 그래야 뭔가 민주적 외피를 네. 쓸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형식적으로만. 이제 형식적으로. 예. 근데 그 형식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불편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참 재밌는 게 내가 군림하기 위해서도 복종할 사람이 필요하고 내가 잔소리를 하기 위해서도 들어줄 사람이 필요해요. 그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나면 자기가 이제 군림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냥 수동적으로만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적극적으로 질문하면 곤란해.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권위적 캐릭터라는 게 네. 보통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질문해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열심히 이제 떠들죠. 그러다가 정작 질문을 진지하게 하면 당황해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질문 그러면 이제 쩔쩔매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군부 권위주의 독재가 지금 60년부터 70년대까지 쭉 이어져 왔고 지금 80년 초에도 이제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서 형식적으로 들러리설 야당은 필요한데 네. 고분고분하지 않은 이 김대중을 그렇죠. 어떻게 하면 길들일 수 있을까 하는데 이제 쉽지 않은 거죠. 아무튼 그런 뭐 저간의 사정들이 엿보이고 그리고 이제 네. 많은 분들이 김대중 대통령을 좀 이상주의자 또는 좀 공상적인 뭔가 이렇게 약간 비현실적인 현실적인 정치인으로서 감각이 부족하다는 인식을 한편으로 가지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급진적 이미지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더 치우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오랫동안 군부 독재가 지속되는 곳에서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을 하니까 너무 뭐 뜬구름 잡는 소리 아니야? 뭐 이게 되겠어? 그러면서 자꾸 이제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현실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이상한 이미지가 더 씌워져 있는데 정작 이 지금 상황을 보면 쉽게 군부가 물러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을 가장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분이 김대중 네. 선생님이세요. 오히려 다른 분들은 벌써 들뜬 거죠. 벌써 이제 이제 박정희 독재자는 갔고, 네. 그러니까 이제 봄이 왔고, 이제 빨리 이제 우리 헌법 개정할 거 묻고 어떻게 정할까? 그다음에 다음번 대통령 누가 해야 되지? 최규하 물러나 내가 할 네. 거야.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은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여차하면 약간의 빈틈만 보여도 다시 일선에 나설 게 분명히 이제 보이는데 여기에 빌미를 주면 안 되겠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연속해서 대학 강연을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강연의 내용을 보지 않고 네. 강연한다고 하는 형식만 보면 학생들 선동하러 다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딱 그렇게 덮어씌우기 좋죠. 네. 근데 이제 정작 강연의 내용을 들어보면 학생들을 자꾸 만류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학생들이야 젊고 패기 넘치고 막 지금 끌어오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70년대 내내 유신 독재 시절에 이제 눌려 왔었잖아요. 뭐 치마도 짧게 못 입게 해, 장발도 못하게 해, 뭐 통금해, 뭐 무슨 표현도 제대로 못하게 해, 책도 제대로 못 읽게 해, 온갖 금지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게 풀렸으니까 청년들이야말로 얼마나 뭔가 하고 싶은 걸 이제 막 분출하고 싶겠죠. 그런데 자칫 빌미를 주면 그것이 오히려 군부의 개입의 명분이 되기 때문에 또 계속해서 김대중 대통령은 뭔가를 자중할 것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지극히 권력의 속성을 잘 알고 계시고 네. 현실 파악을 누구보다도 잘하고 계시고 국제 정세에 밝고 군부의 속성도 잘 알고 계시는데 정작 주변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 이거 너무 좀 안타깝다. 그러니까 이 잘못된 이미지를 네. 좀 바로잡는 것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지금 함께 이제 70년대 내내 같이 이제 반독재 투쟁을 해왔던 네. 말하자면 빵제비 동료들 네. 정말로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헌신적으로 민주화를 위해서 이제 투쟁해온 사람들이 지금 말하자면 동지인데 네. 이 사람들과 함께 풀려나면 함께 풀려나야 되고 또 같이 갇힐 때는 함께 그 안에 있는 게 자기가 이제 영광이라고 생각하셨을 정도로 굉장히 끈끈한 이제 동지의식으로 이제 묶여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기성 정치권은 본인도 한때는 이제 신민당 대표까지 했고 대통령 후보까지 지냈던 그 당이
선별적으로 이제 사람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또 참 안타까운 현실 정치의 논리지 않습니까? 왜냐면 김대중 한 사람이 돌아오는 거야 뭐 반대할 명분이 없지만 갑자기 그렇게 해서 제야에서 함께 운동하던 사람들이 대거 입당을 하게 되면 당 내의 세력 관계가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훨씬 더 선명하게 투쟁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훨씬 더 신망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정당에서 또는 의회에서 네. 약간은 타협적으로 이제 버텨왔던 이 분들도 뭐 힘들지 않은 건 아니었겠지만 이 주도권 싸움이라는 게 이제 참 무시 못하는 그런 이제 현실 정치 논리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좀 분리해서 김대중 대통령만 이제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김대중 대통령은 차라리 내가 입당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런 결단도 사실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대통령이 되시기까지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기존 정당에 함께 하기도 했지만 또 결국은 독자적으로 정당을 만들기도 하시고 이게 이제 반복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서 정말 탁월하신 것은요. 어떤 상대에게 억지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를 강요하거나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합리적이고 절차적이고 그리고 상대가 서로 그 합의에 이를 만한 내용을 가지고 제시를 하죠. 그런데 아까 공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사실 박정희 정권 유신 7년 세월 동안 야당이 전투력을 가지고 제대로 싸운 것은 1979년 5월 30일 김영삼 총재가 새로운 야당 총재로 당선이 되면서 11.6 직전까지 겨우 한 4, 5개월 그때 투쟁다운 투쟁을 한 거예요. 애시당초 1975년에 김영삼 1차 총재할 때는 나름대로 조금 싸우려다가 네. 박정희하고 지난 시간에 한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영수회담을 갔습니다. 그래갖고 청와대에서 영수회담하고 나오면서 김영삼 총재가 아예 투쟁은 그만두고 굉장히 유신 정권에 묵시적 동의를 해줘요. 그래서 다시 1977년에 전당대회에서 이철성 씨가 대표 최고위 되죠. 집단 지도체제를 걸고. 근데 거기서 이제 이철성 씨는 중도 통합론을 가지고 또 박정희 유신 체제에 순응해 버립니다. 그것을 간과하지 못한 김대중 선생께서 김영삼의 1979년 5월 30일 전당대회에서 선명야당 투쟁의 깃발을 든 김영삼을 도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때 총재 후보 경선을 함께했던 조윤영, 이기택 등등을 박영록 이 가까운 분들이 전부 설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 분들이 불출마를 해요. 조윤영, 이기택, 박영록. 그러면서 김영삼하고 이철성이 대결해가지고 이철성이 겨우 3표 차로 집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김대중 대통령이 조윤영, 이기택, 박영록 씨를 불출마로 끌어내지 않았다면 김영삼 체제가 1979년 5월 30일에 선명야당을 걸고 출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은 항상 그 시기 그 단계에 맞는 합리적인 그러한 방식으로 정치의 판을 끌어가죠. 그런데 이제 11.6 사태 이후 12.12 사실상 그때 군사 반란이 거의 다 평정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아까 우리 공 교수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최규하 당시 대통령을 포함해서 김영삼, 김종필 양당 총재 이 두 분들은 정세를 낙관했어요. 군부가 나서지 못할 것이다. 절대적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군부를 자극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얌전 빼는 거예요. 내 편 되겠지. 최규하는 최규하대로, 김종필은 김종필대로, 또 김영삼은 무조건 직선제로 갈 텐데 직선 내가 후보만 되면은 무조건 나는 대통령이야. 이때면 떼놓은 당상이다. 이런 안이한 생각, 낙관적인 생각, 네. 이런 속에서 정치판이 새로운 정치 질서의 군부에게 너무 많은 시간 벌어주고 그러한 어떤 기회 제공 이런 것을 해줘본 셈이죠. 네. 그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서 사면복권된 뒤에 그러한 어떤 정세의 흐름을 보면서 이제 국민과 직접 대화하고
정말 얼마 만에 국민의 현장에서 만나는 간격이 있을 것인가. 이런 속에서 1980년 3월 26일 YWCA에서 네. 서울 명동에 있는 저녁에 네. 그 민족원을 가지고 강연하시죠. 우리 공 교수님 그랬잖아요. 강연의 내용은 보지 않고 그렇죠. 살피지 않고 강연에 온 사람들만 보고서 이 사람들을 선전선동한다. 네. 의도를 왜곡하고. 이런 식으로 예고를 하는 거죠. 왜? 그 당시 강연 내용이 신문에 보도되지 못하잖아요. 네. 보안사 시스템에서 언론이 그야말로 통으로 드러내고 먹칠이 되고 그야말로 한국 언론 최대의 모욕 순환식입니다. 예.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의 그 어떤 메시지나 국민을 향한 발언이 다 봉쇄되고 전달이 안 되는 거죠. 예. 여기서 이제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동국대 강연 같은 경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죠. 예. 동국대 살 때. 그 동국대 강연 그 장소는 1971년 4월 18일 장충당공원 유세장의 바로 옆입니다. 예. 동국대학교가 그 장충동, 예. 장충당 공고 바로 옆이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학생 수보다 일반 시민이 많이 온 거예요. 또 정읍에 황토현 5월 11일인데 그때 나도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그러세요? 어마어마한 네. 인파들이 몰려왔습니다. 아, 이 진짜 얼마나 그렇습니다. 그리운 얼굴인가, 얼마나 듣고 싶은 말씀인가. 이런 감동의 어떤 물결들이 계속 이렇게 파상처럼 이어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찬물을 끼얹기 위해서 네. 이미 군부는 내밀한 전략을 세워가죠. 그 1980년 4월 14일에 전두환이가 국군 보안사령관에서 예. 국무회의 보안사령 국무회의에 참석을 못해요. 국무회의. 예. 국무회의 보안사령관에 참석을 못했는데 실권자인데 자기가 그런 정치적인 말하자면 국무회의의 어떤 아무리 군사 반란으로서 이루어졌더라도 네. 대통령이 있고 총리가 있고 국방장관이 있고 그러면 이제 국군 보안사령관 국방장관 밑에입니다. 그리고 국무회의에 참석도 못해요. 그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자리가 뭐냐? 중앙정보부장 설입니다. 예. 그래서 전두환이가 1980년 4월 14일 중앙정보부장 설의 자격으로 그야말로 참석하기 위해서. 국가 정보를 한 손에 다 쥐어버리죠. 예. 이러면서 전두환 5.27 비상계엄 확대 이런 자기들의 네. 정치 일정, 말하자면 권력 투쟁, 권력 확보의 일정이 순풍에 도출됩니다. 네. 네.